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죽어서 마침내 한떨기 꽃이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13대 임금 명종 때 나이가 많아 퇴직한 어떤 재상이 있었다. 그는 세간에서 멀찍이 물러나 강가에 정자를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강변에서 들렸다. 나가보니 한 어린아이가 재상을 보더니 울다 말고 방긋방긋 웃었다. 가엾게 여긴 재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오래 기다려도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재상 부부가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키우면서 차차 살펴보니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성격도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바느질과 음식 솜씨도 매우 훌륭했다. 재상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여 친딸처럼 여기고 시와 글을 가르치니 또한 잘 깨우쳤다. 어느덧 혼이 날 나이가 되어 사윗감을 골라 시집 보내려 하니 낭자가 말했다. 신랑 되는 이는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 피룬대 아래에 작은 초가를 짓고 마루에 앉아서는 살인문 밖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선조임금 때에 청백리이자 문신이었던 심일송이 젊었을 때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다. 낭자가 그를 보고는 기다리던 난군감이라 여겨 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는데 일송 또한 그녀를 아주 좋게 여겼다. 어느 날 일송이 지나가다 말고는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가 물 한 그릇을 청하니 권녀가 부엌에서 떠다 주었다. 두 청춘 남녀가 물그릇을 맞대고 서로 추파를 던지며 수작하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장례를 약속하고 한 몸이 되었다. 일송이 그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궁둥이만 따라다니느라고 책 읽는 것을 소홀히 했다. 여인이 여러 차례 책 읽기를 강권하였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참다 못한 여인이 최후통첩했다. 남자가 오로지 여색에만 빠져 있으면 제대로 나아갈 일을 도모하지 못하니 나머지는 좋기 볼만한 것조차 없게 됩니다. 수첩은 이제 멀리 피해서 기다릴 것이니 당신이 과거급제하는 날이 곧 저와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을 틈타 종적을 감춰버렸다. 놀란 일송이 그녀의 자취를 두루 찾아봤으나 간 곳이 묘연했다. 일송이 크게 분발하여 그때부터 문을 닫아 걸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밤낮 쉬지 않고 공부에 정진하여 불과 몇 년 만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한 일송은 그녀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매우 기뻐했다. 이제 어디선가에서 나타나겠지.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묘연하였다. 오랜 세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적 깊숙한 곳에 봉인하고는 과거 시험 공부를 했다. 어디 있는 줄은 모르지만 과거에 급제만 하면 그녀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녀가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는데 여전히 그녀를 만나지 못했고 바보같이 그녀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른다. 보고 싶은 마음이 우라가 되어 바깥으로 배어나오고 심화가 끓어올라 마침내 일송은 마음의 병이 들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한 퇴직한 노재상이 사람을 보내서 일송을 긴히 보고자 했다. 무슨 긴급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더 긴급합니다. 곧 죽을 것 같소이다. 투덜거렸지만 어른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억지로 병석을 털고 일어나서는 재상의 집 사랑채에 가서 인사를 올렸다. 마침 안채에서 술과 밥이 나왔는데 이상도 해라. 모두가 옛날 그녀가 만들어주던 것과 똑같았다. 음식 앞에서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처연해지니 재상이 이상하게 여기며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일송은
아내와의 사연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소생이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음식들을 보니 예전에 그녀가 만든 것과 똑같은 듯합니다.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재상이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친딸 같은 양녀가 있다네. 그 아이가 자네가 말한 그 사람이 아닌가 싶구먼. 그리고는 병풍을 두드리니 한 여인이 병풍 뒤에서 뛰어나오더니 일송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한바탕 울며 불며 야단법석을 치르고 난 뒤 일송이 일어나 재상에게 큰절하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 이 여인을 소생께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송이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더욱 두터워졌다. 세월이 흘렀고 일송의 벼슬도 점점 높아졌다. 어느 해 일송이 충청도 관찰사로서 정사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과로했는지 부인이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 그런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종이 갑자기 와서 마님이 급히 뵙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다. 일송이 마침 손님을 맡고 있어서 곧 일어나지 못했는데 여종이 또 와서 얼른 와달라고 재촉했다. 예감이 이상해 급히 들어가 보니 아내가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앉아 있다가 공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당신과 영원히 이별하려고 하는데 오시는 것이 어쩌면 이리도 더디십니까? 아내가 가벼운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던 일송이 그제야 놀라 크게 슬퍼하니 부인이 애달픈 표정으로 말했다. 이승에서의 수첩의 목숨은 이 시간으로 끝납니다. 당신과 연결하고 멀리 저승으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귀한 몸을 소중히 보살피시어 오래도록 부귀 영광을 누리십시오. 저는 당신에게서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은 뒤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낭구님 무덤 자리 옆에 묻혀 있다가 훗날 당신이 세상 버릴 때 다시 만나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강령하십시오. 비록 그 세월이 100년이라 해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린 듯 말을 마치자 자리에 눕더니 바로 숨이 끊어졌다. 일송은 통곡하면서 말했다. 내가 과거를 본 것도 또 벼슬을 사는 것도 오직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어. 오늘 당신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 혼자 여기 어찌 머물겠어. 일송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충청도 관찰사직을 그만둘 뜻을 피력한 문서를 임금께 보냈다. 아내를 선영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관을 옮겨 상여에 실었는데 뜻밖의 관이 매우 가벼웠다. 미심쩍어 관을 열어보았더니 아내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다만 한 떨기 붉은 연꽃이 있을 뿐이었다. 일송은 매우 놀라 죽은 아내를 위해 애도의 시를 지었다. 한떨기 어여쁜 연꽃만 상여에 실려 있고 향기로운 혼백은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는가. 금강에 내리는 가을비는 온갖 사물을 붉게 적시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과 이별하며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아는가. 죽고 난 뒤부터 집안에 크고 작은 기륭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꿈에 아내가 나타나 예고를 했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에 대감의 명이 다했으니 맞아 모실 날을 기다리겠다고 아내가 말했는데 과연 다음 날 일송이 세상을 떠났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피룬대는 서울 피룬동에 있는 누대 이름입니다. 피룬은 조선 중기의 명신, 오성 이항복이 살던 곳으로 피룬은 이항복의 호라고 하는군요. 심일송은 선조 때의 문신입니다. 이름은 희수이고 일송은 그의 호입니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하여 좌의정을 지냈고 청백리였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서유영이 엮은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여서는 금계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경상남도 창녕군 블로그에서 우포늪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프리픽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